69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 저자 기무라 코노미. 출판일, 2023년 9월 17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자주 우울한 유리 멘탈들을 위한 처방법을 알자. 책 소개. 아주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수시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매일 조금씩 지치는 소심이 그가이 두부 멘탈, 쿠쿠다스 멘탈들을 위한 극약 처방. 멘탈이 약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면 어쩌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나는 왜 운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멘탈을 자주 무너뜨린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더 꼼꼼하게 살피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분명 좋은 성품이다. 이러한 유리 멘탈의 장점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강철 멘탈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승자이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패배자가 아니다. 멘탈이 약하고 자주 우울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 감정이 자주 바뀐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떨어진다. 나는 운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부럽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 저자 소개. 저자 기무라 코노미, 정신과 의사. 도호대학교 의학부 재학대 준미스 일본에 뽑혀 방송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4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현재 멘탈 클리닉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의로서 많은 기업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멘탈갑 기존세 이들의 세상에서 유리 멘탈 아이로 살아남기.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리 멘탈이라고 한다. 성격 유형 테스트 MBTI로 보면 ISFP와 INFP가 유리 멘탈에 해당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살피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눈치 본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 하고 자신도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보다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살필 겨를이 없다.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인정받고 싶지만 타고나기를 섬세하고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쉽다. 한번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면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주 지치고 우울하다. 약한 것을 비유할 때 접두사처럼 유리를 붙인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자주 부상당하는 사람들을 유리 몸이라 하고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리 멘탈이라고 부른다. 상대에 따라 자신의 실력과 감정이 쉽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능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늘 승부를 겨뤄야 하는 운동선수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경영자들은 놀라울 만큼 강한 멘탈을 갖고 있다고 말이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일상인 시대에는 특히 멘탈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남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멘탈이 강하지 않다. 소위 멘탈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멘탈 레벨이 20에서 40 정도이다. 남들보다 힘든 상황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것은 멘탈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다. 아무리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비판을 듣거나 실패했을 때는 멘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멘탈 수준은 비슷한데 사람마다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저마다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인 유행어가 중꺾마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로 오늘 지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나중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는 뜻이다. 유리 멘탈로 자주 흔들리고 우울하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남들 못지않게 성공할 수 있으며 멘탈 강자보다 더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내 마음의 덧대는 말랑말랑한 멘탈 커버.
늘 약한 멘탈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우울했던 저자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약한 멘탈을 유연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되어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멘탈이 좀 약해서요. 멘탈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극복한 방법들을 제안하며 멘탈이 약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타고난 성격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억지로 강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 남의 기분을 살피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눈치 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나다움을 잃는 것이다. 나답게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쉽게 붙잡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액정은 일단 떨어뜨리면 여지없이 깨진다. 손가락 터치를 섬세하게 감지해야 하므로 액정은 얇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깨지기 쉽다. 두꺼운 유리로 액정을 만든다면 감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얇은 강화유리 필름을 덧대어서 액정을 보호한다. 종이보다 조금 두꺼운 말랑말랑한 필름 한 장을 입혔을 뿐인데 웬만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기분을 살피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내 마음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내 주위의 반경 1m를 바꾸는 것만으로 타고난 나의 모습 그대로 지키면서도 섬세함이 강점이 되고 약점이 매력이 된다. 중요한 것은 깨지지 않는 회복력. PART1 사소한 것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당신.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무언가가 잘 안 풀려도 하던 일에 실패해도 아무렇지 않은 정신력과 마음을 동경한다. 하지만 그처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이 빠를 뿐이다. PART 이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단지 섬세할 뿐. 외부의 자극이 환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스스로에 대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더욱 무너질 뿐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게 마련이다. 단지 한순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기분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다. PART3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회복력. 우리 주위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SNS를 들여다봐도 온통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뿐이다.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나의 일상과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과 우울감이 차오르고 삶의 의욕도 떨어진다. 여기에서 부럽다를 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유리 멘탈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PART4 조금 부족한 당신이 더 매력적이야. 유리 멘탈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마음도 보호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누구보다 인간관계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PART5 멘탈이 약해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당신. 멘탈의 강도는 절반 정도 성격에 기인한다.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자라오면서 환경에 의해 강도가 높아지거나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멘탈을 억지로 강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유리 멘탈의 말랑말랑한 보호 필름을 한 겹 더 입히는 정도로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주 우울한 유리 멘탈들에게 선생님, 저는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멘탈이 좀 강해지면 좋겠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누구나 강한 멘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멘탈이 약하면 상처받기도 쉽고 스트레스도 훨씬 더 잘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왜 우리는 멘탈이 강한 사람을 동경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멘탈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일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우울해지는 등 감정이 일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지친다. 짜증난다.
어차피 나는 안 돼.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나도 이런 내가 싫다라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표정도 밝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멘탈이 강하면 나 자신이 싫어지는 일도 없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표정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울적하고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거나 너무 지쳐서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다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즉각 궤도를 수정하여 우울한 기분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분을 살피는 것은 멘탈이 약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멘탈이 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멘탈이 강하지 않다 해도 지금 그대로 내 모습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멘탈을 강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멘탈이 약하면 그에 맞는 나름의 사고법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멘탈이 쉽게 흔들려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는 매일 많은 환자들과 마주합니다. 프로 운동선수나 경영자들의 멘탈 코치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 산업인으로서 기업 직원들의 멘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늘 사람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모두 매일매일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하러 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문득문득 불안감이 밀려오고 매일 조금씩 지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분을 저도 얼마든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저도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라며 자신을 탓할 때가 꽤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의 멘탈로는 버티기 힘들다.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답게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지 정신과 전문의로서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항상 즐거워 보인다, 큰 고민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분 좋은 하루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멘탈 레벨 20에서 40으로 살아남기. 남다른 성과를 내면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유능한 사람 이꼬르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압감을 느낄 법한 중요한 순간이나 부담감이 큰 중대한 일에 직면했을 때도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훌륭한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멘탈이 참 강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초조함과 불안감이 몰려오고 짜증이 나거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등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과도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상담하다 보면 그런 나약한 자신이 싫어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악순환에 빠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멘탈이 좀 약해서요. 멘탈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멘탈이 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자나 프로 운동선수 중에는 놀라울 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멘탈 레벨 100 이상의 강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대체로 멘탈 레벨이 20에서 40 정도입니다. 멘탈 수준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마다 회복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멘탈이 아닌 회복력. 저 사람처럼 멘탈이 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 번이나 멘탈 붕괴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인간관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놀라운 속도로 멘탈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멘탈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멘탈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멘탈이 약하면 약한 대로 괜찮습니다. 그보다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약해진 멘탈을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끌어올릴 수 없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아 쉽게 실수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되도록 빨리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멘탈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애니메이션 스누피 더 피너츠 무비 더 피넛스 무비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주어진 카드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 You play with the cards you're dealt.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듯한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지금의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거나 부당하게 비난받기도 합니다. 현실에는 우리의 멘탈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행복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내기는 힘든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어진 카드로 승부하는 것 말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받았든 간에 자신에게 불리해서 대결하기가 벅차다면 카드를 교환하거나 게임을 한 회 쉬어도 되고 다른 게임을 제안해도 됩니다. 일단 제안해보면 예상외로 모두 수긍할지 모릅니다. 애초에 힘들 것이 뻔한 환경에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지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꽃을 피우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됩니다. 어렵고 벅찬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멘탈은 회복되겠지만 회복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약한 멘탈은 인간적 매력으로 극복,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봅니다. 환경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대단한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반경 1m 범위입니다. 반경 1m의 환경을 정돈하고 가다듬으면 멘탈이 붕괴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설령 멘탈이 흔들린다고 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반경 1m 이내의 환경을 정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전에 대전제로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약한 멘탈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멘탈이 약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다가가거나 관계를 맺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반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약간의 빈틈을 보이거나 실수하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져서 편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나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추다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면 약점이지만 스스로 먼저 드러내면 매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민폐를 끼친다면 개선해야겠지만 그럴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고 할 테니까요. 멘탈이 약한 것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면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고 과도한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도 올라갈 것입니다. 멘탈이 약하면 약한 대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졌을 때 생각을 멈춰라.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되면 갑자기 멘탈이 강해져서 언제라도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멘탈은 혼자 있든 주변에 누가 있든 무너질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맙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질책을 받았거나 상사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아니면 부하 직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지칠 때 또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로움이 몰려올 때 이처럼 현실에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 넘쳐납니다. 멘탈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우울하거나 짜증나고 불안하거나 질투가 나는 등 멘탈이 흔들릴 때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 모습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가 길어지면 그런 자신이 점점 싫어지거나 성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몸이 건조한 상태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감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뇌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부조화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해도 기분이 우울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준비해 봅니다. 나의 뇌를 쉬게 하라. 기분이 울적할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종종 친구들에게 연락하곤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친구도 자기만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한다면 기분이 더욱 우울할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의 기억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떠올라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멘탈이 건강한 상태일 때 좋다고 느낀 것이어야 합니다.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애초에 기력도 없고 가까스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건강할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물건을 보거나 듣거나 읽고 있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든가 왠지 모르게 말랑말랑한 기분이 되었다라는 순간을 찾아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만화책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만화책이든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만화책을 읽으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피곤해지거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원펀맨 오에니 PUNCH MANON이 글 무라타 유스케 그림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딱히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을 때는 완전히 뇌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 간단 모드의 스위치를 켜라. 불쾌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전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기분 좋은 모드의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없으면 목표가 보이지 않아 멘탈 미아가 되어 불쾌한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끙끙 앓고 우물쭈물 머뭇거리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일 때보다 이점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기분이 좋으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을 수 있다. 업무에서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와준다. 기쁘다. 서로 의견을 말하기 쉽다. 중요하다. 의욕이 샘솟는다. 의욕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고마움을 느끼는 내가 좋다. 밥이 맛있다. 중요하다. 표정이 풍부하고 예뻐진다. 애교는 중요하다. 이마나 미간의 주름이 늘어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다. 미소를 지으며 지금 말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맞아. 지금의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태를 끝내야겠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신호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기분 좋은 상태의 가치를 찾기 어려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것을 느낍니다. 나 자신이 싫어진다.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곤란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 또한 곤란하다. 폭식하게 된다. 위험하다. 만취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깊이 반성한다.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런 상태라면 왠지 인생이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도 운도 모두 달아나 버릴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일 때 확실하게 인생 간단 모드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도했던 것과 달리 불쾌 모드를 오랫동안 질질 끄는 사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효능 제로, 아니 오히려 효능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멘탈 전환에 능숙한 사람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멘탈 전환에 능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딘가 석연치 못한 마음이나 불안감,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왠지 모르게 생겨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기분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상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릅니다. 자신도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 응어리의 해상도를 높이려면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주변의 감정 표현이 매우 풍부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슬퍼하거나 화내는 모습보다 웃고 있는 얼굴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화가 나더라도 그 뒤에 바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깨닫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소화하려면 우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우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50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50가지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당장 10가지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50가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말하기. 기분이 나빠지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안 좋은 상황을 불러일으킨다는 사람도 근본적인 원인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상대와 갈등을 빚는 자신이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냉정해졌을 때 상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딱 6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6초를 기다릴 수 있다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짜증나는 감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분 나쁜 상황 자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이 짜증을 내고 슬퍼지고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동 패턴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돌이켜 봅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패턴을 알았다면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피하면 됩니다. 감정은 행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행동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두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너무 피곤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나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져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멘탈이 약하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으면 하고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상대의 감정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말하자면 저 자세를 취한 것이지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데 어째서인지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며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계속 제 기분을 살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자 저는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저희 모든 의견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니까요. 독립적인 사람일수록 상대가 무엇이든 맞춰주면 오히려 기분이 상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기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계속 들으면서도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 중심이란 상대의 감정이나 표현, 평가를 기준으로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에 맞추면 내 기분을 망친다. 자기중심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며 타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중심의 삶은 사라집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였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사실 저도 갓 의사가 되었을 무렵에는 타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선배들에게 의사답지 않다. 더 위험 있게 행동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예계 활동을 했던 것을 알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의사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부응하려고 말과 행동, 차림새를 바꿨습니다. 상사나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정답일까? 오답일까? 라며 지나치게 주위를 신경 쓰다 보니 마음도 쉽게 위축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헤어스타일은 쇼컷인데 갓 의사가 되었을 무렵에는 긴 머리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화 달려라 하니 애 한이 같은 짧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어깨 위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의사다워 보이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지금은 쇼컷이 편해 머리를 기르고 싶지 않지만 그때는 나의 정체성 하나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는 의사답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위험을 드러내는 것은 제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비슷한 말을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의사답지 않아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신과는 위험보다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사가 최고입니다. 조금 나이 많은 언니나 누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누구보다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되려고 포지셔닝을 바꾼 뒤로 일도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며 친구처럼 진료실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고 저 또한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의 체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으면 더욱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진정한 기분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타인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곧바로 자기 중심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고 방법을 참고하여 조금씩 자기중심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쯤 나 잘난 맛에 살아보기. 장점은 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대단하지? 라는 말을 연발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여기지 않을까 걱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장점을 하나쯤 생각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도무지 장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점보다는 좋아할 만하다 혹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탐색해보기 바랍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형태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평받은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장점을 찾을 때 상대가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난다.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마감이 아슬아슬하게 끝낸다는 것을 자신의 단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해도 마감에 맞추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탐구심이 강하다. 행동력이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있다.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는다.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 남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도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붕괴를 막으려면 감정에 둑을 쌓아라. 불안감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추상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불안감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추상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히는데 이것을 사고의 폭주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사고의 폭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눈치를 보거나 타인 중심으로 행동하다 보면 사고의 폭주를 일으켜 불안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무분별한 불안감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느끼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긴장하거나 무언가를 처음 경험할 때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잔뜩 긴장한 채 발표했는데 왠지 모르게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면 내가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나? 라며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발표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나? 그 부분이었나? 아니면 그때였나? 설마 처음부터?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불안감은 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조금 전 발표했던 내용도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한 데다 처음부터 불안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제멋대로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쉽게 더 깊숙이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불안과 해결할 수 없는 불안, 사실과 망상을 구별하면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불안인지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인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불안하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스스로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될까? 라는 막연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그저 단순히 불안감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물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지닌 불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시다.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방송사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지 등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불안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과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보존하는 작업 기억이 작용하면서 새로운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눈앞에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막연한 불안감이 도저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나 불안한 요소를 분해해서 구체적인 말로 적어가며 가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봅니다. 무엇이 불안한지를 말로 표현하면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동안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불안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멘탈이 흔들릴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옮기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나야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늘 제 주위에는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시험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10년 후에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저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의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별 볼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방송 활동으로 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6년 동안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때의 흔들리지 않은 멘탈과 노력 덕분에 정신과 전문의가 되어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울해지는 나에서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은 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잘 맞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엄청 대단하다. 나는 잘 못하겠는데라고 느꼈을 때 과연 자신도 똑같이 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 수준까지 미치지 못할 거야 혹은 그 수준까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야 라고 느꼈다면 순순히 마음을 접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감을 살려서 마주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존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좋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종종 열렬한 팬 활동을 추천합니다. 사람, 물건, 생각, 무엇이든 좋으니 평소와 다른 것을 접해보면 어떨까요? 를 하고 있을 때는 즐거워, 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등 자신의 새로운 감정을 발견해 봅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봤을 때 38쪽 참고 그 수가 많을수록 한 가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연인과 헤어지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은퇴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등 의존 대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의존 대상이 사라졌을 때 멘탈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을 잃은 슬픔은 새로운 팬 활동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가면서 하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갑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의존 대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존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내가 그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존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존 대상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즐겁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의존하는 대상의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이 그것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자신이 아닌 의존 대상을 우선시하다 보면 좋아서 하는 팬 활동이 오히려 괴로워지는 어그러진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즐거우니 함께한다. 내가 웃을 수 있으니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의존 대상이 없어지더라도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려면 새로운 대상이 필요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과 거리를 둬라. 주변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저도 덩달아 짜증이 나요. 마음이 지쳐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그만 우울해지고 말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입되어 지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수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짜증 나지 않도록, 웃을 수 있도록, 편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맞춥니다. 날씨나 기온이 조금씩 변하면 그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몸도 쉽게 피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변화에 대응하려면 매우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보고 있는 탓에 상대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면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더욱이 당신이 상대방을 배려하여 그의 감정에 바싹 다가섰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의 기분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굉장히 우울했던 사람이 몇 분 뒤에는 엄청나게 밝아지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당신은 조금씩 달라지는 상대의 변화에 지치기도 하고 당신은 한창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는 이미 회복되어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나만의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존심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단점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약한 멘탈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학생 때 친구보다 성적도 좋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다른 사람보다 댓글이 더 많이 달린다. 동기 중에서는 내가 선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멘탈이 약한 자신이 싫고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을 열심히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갑옷을 두르고 진정한 자신을 필사적으로 숨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라는 의미의 갑옷인 셈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지금 최선을 다해 유지하고 있는 멘탈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또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더더욱 갑옷을 겹쳐 입다가 어느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자존심으로 몸을 지키고 있으니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는 자신을 에베레스트 자존심이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 덩어리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송 활동을 하고 SNS에 셀카를 게시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못생긴 부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도 거울을 두지 않았고 시력이 좋지 않아도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은 채 흐릿하게 대충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화장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보고 싶지 않았기에 눈 한쪽씩, 코, 입, 순서로 작은 거울의 일부분만 비춰보면서 화장했습니다. 화장이라는 갑옷과 자존심이라는 더 강고한 갑옷을 두르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활동은 왜 한 거야?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거나 인기를 얻고 싶어서 방송 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범주에 속하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저를 잘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몸에 둘렀을 때의 이점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것도 자존심 덕분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기에 어른이 된 지금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는 못해요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서툴더라도 싫어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으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초조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는 취미가 없어요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오랜 기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당신은 언제 무엇을 하며 즐거움을 느꼈나요? 기분이 좋아서 또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그 대답이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 최근 멘탈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사람,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취미가 있으면 기분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취미가 없거나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최근 자신이 웃었던 순간의 환경을 다시 만들어 봅니다. 엄청 즐겁다고 느꼈을 때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 어떤 때에 웃고 있었는지 스마트폰 등에 메모해 봅니다. 자신이 언제 즐거웠는지 기분이 좋았던 순간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 열심히 하지 않았어라고 느끼는 사람은 처음부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열심히 할 마음이 없는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줍니다. 여기까지 잘해왔잖아. 잠깐 쉬어도 돼. 에필로그, 태어난 김에 즐겁게 사는 수밖에. 죽고 싶지는 않지만 살고 싶지도 않아. 사는 게 재미없고 즐거운 일도 없지만 죽는 것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뀐다면 무척 기쁠 것입니다. 죽고 싶지는 않지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사는 수밖에 없으니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볼까? 즐겁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했다면 속는 셈치고 이 책에서 말한 사고방식이나 환경 만들기를 시도해보세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니 꼭 오늘부터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한 달 뒤라도, 1년 뒤에 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도전해봅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사고는 바꿀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필요 없고 저궁비행이라도 삶을 대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절반 수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왕 사는 삶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즐겁고 마음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자신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승자이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패배자는 아닙니다. 멘탈이 약하고 자주 우울감을 느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나야. 하지만 다른 좋은 점도 꽤 있어. 자주 우울하지만 금방 떨쳐버리고 하루하루 즐겁게 산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